건국된 지 고작 100여 년밖에 안 되었던 미국이 1900년대 초 전 세계 해군력 3위가 되었다는 겁니다. 미국 하면 인터넷 밈으로 천조구, 바로 국방력이 떠오르실 겁니다. 현재까지도 전세계 부동의 1위에 국방비를 매년 열심히 보여주고 있는 미국. 도대체 미국은 어떤 과정으로 초패권 국가가 된 것일까? 아마 오늘 편과 다음 편 이렇게 두 부작으로 설명드릴 예정인데,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1860년대 미국은 산업혁명이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랬으니 갑작스럽게 어마무시한 노동력이 필요해지기 시작하는데, 드디어 미국이 전 세계의 아메리칸 드림 찌라시를 뿌릴 때가 왔다는 겁니다. 협창자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정말 더럽게 셀 수 없이 전쟁 오지게 일어난 지역은 전 세계 유럽만한 곳 없을 겁니다. 툭하면 전쟁 터져서 처자식 내버려 두고 죽고, 뭐만 하면 전쟁 터져서 죽는 일이 너무나 자주 일어나던 유럽. 그랬으니 미국은 유럽 사람들에게 툭하면 전쟁 터져서 죽는 유럽에서 기회의 땅 미국으로 이민 오라고 찌라시 뿌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현재 2021년에도 돈 없으면 약간 무시당하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1800년대 당시엔 돈 없는 빈민들의 경우 정말 무시 오브 개무시를 당하던 시절이었습니다. 1800년대 프랑스 대혁명 이후 유럽에서 귀족 제도나 신분 제도가 사라진 국가들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진 가문이나 귀족 출신들을 따져대며 보이지 않는 신분 제도가 유지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미국이 계급이나 출신지로 사람 차별하는 개거지 같은 유럽을 떠나서 미국으로 오라며, 우리 미국은 애초에 건국될 때부터 신분제도 따윈 없었다며 유럽 사람들에게 러브콜 오지게 보내기 시작했던 거죠. 산업혁명으로 노동력 필요했던 미국, 그리고 전쟁으로 목숨 나가리 되기 싫었던 유럽 사람들, 그리고 신분이나 빈민이라는 이유만으로 개무시당하기 싫었던 유럽 사람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업을 통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꿈을 품은 사람들, 1800년대 중반을 시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830년대 1275만 명이었던 미국의 인구는 1890년대 무려 6887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고작 60-70년 만에 미국의 인구가 6배가 된 거라는 거죠. 애도 많이 낳았지만 이민자가 오지게 많이 들어오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1800년대 전 유럽의 부흥을 이끌어준 산업혁명. 그런데 아무리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었어도 노동력 딸리면 발전하다가 마는 부분이었습니다. 급속도로 발전하던 산업혁명, 어마무시하게 늘어나던 수많은 공장들, 게다가 거기에 투입되기 시작한 수천만 명의 유럽 이민자들까지, 그것이 바로 미국이라는 국가가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러한 경제발전과 함께 생긴 지 100년밖에 안 된 신생국가 미국이 1900년 들어서면서 해군력이 전세계 3위가 되기 시작합니다. 저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전세계 식민지에서 모기마냥 빨아먹고 있었고, 당연히 저 지도를 본 미국은 자기들도 빨아먹고 싶어 환장해 있었습니다. 그러려면 저 수많은 바다 너머에 있던 다른 국가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해군력이 필수적이었던 거죠. 그렇게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는 약간 늦게 식민지 개척 준비를 시작한 미국. 1870년대부터 해군을 양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불과 1898년에 이미 해군력이 전세계 5위, 2년 뒤였던 1900년에는 전세계 해군력 3위를 달성한 겁니다. 1800년대 후반 미국 해군제도기자 지정학자였던 알프레드 마한. 그는 1890년 해군 전략서적 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에서 해양력이 제국이 되기 위한 기초라는 논리를 펼치면서 미국 내 해군력 증강에 휘발유가 아닌 신나를 붓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미국 정부가 해군력을 증강시키려는 것을 수많은 유럽 서구 해강들이 그냥 두 눈 뜨고 쳐다만 볼 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내가 아닌 다른 국가가 나보다 군사력이 강력해진다는 것은 자기 국가가 앞으로 개털될 것을 의미하는 세상이었으니 말이죠. 이미 1800년대 중후반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서구 해강들도 해군력 증강에 환장해 있었습니다. 이미 1500년대부터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1700년대부터는 대영 제국의 엄청난 해군력과 식민지 개척을 봐왔던 유럽 국가들. 그랬으니 미국만 해군력 늘리는 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랬으니 미국은 단순하게 전함만 오지게 늘릴 것이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들과는 다른 획기적이고 차별화된 자신들만의 해군력을 늘려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해군력을 증강시킨 직후 군사 거점으로 먹을 땅들도 초이스해놔야 했었죠. 그런데 이 시점에 분명히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 저 미국 해안에 전함이 수천만 대가 있더라도 해군력은 그냥 짱 박혀 있을 경우 의미가 많이 사라지는 것 말입니다. 지금이야 핵항공모함처럼 기름이 필요 없는 배들도 있지만 기름 채워서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전함들의 경우 저 미국 해안에 아무리 수천만 대가 있어도 해안에서 얼마 가지도 못한 후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니 저 미국 해안을 넘어서서 해군 군사기지로서 사용될 수 있는 섬이라는 존재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섬 대신은 육지의 항구라도 확보해놔야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중간중간 휴게소 들려가며 기름 채워가며 오지게 싸 돌아다닐 수 있게 될 테니 말이죠. 그랬으니 전함 오지게 찍어낸 미국이었어도 일단은 섬이나 해군기지로 사용될 영토가 필요한 부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에 미국 바로 코앞에 있던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쿠바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당시 이미 전세계 어딜 봐도 미국이 새로 먹을 만한 땅은 보이질 않고 있었습니다. 이미 다른 서구의 강들이 다 해먹고 있었으니 미국은 기회를 노리는 게 아니라 아예 기회를 인위적으로라도 만들어내서 전쟁을 일으켜야만 했던 겁니다. 사실 그 이전 1853년부터 미국은 진작에 스페인에게 쿠바 팔아먹으라고 물어봤었습니다. 그러나 스페인이 남미 쪽에서 해군력을 이용해서 바닷길을 장악하려면 아무리 다른 지역들의 식민지가 많았어도 쿠바를 가지고 있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랬으니 당시 거래는 성사되지 않고 지나가게 되었었는데 때마침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쿠바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난다고 하니 안 그래도 그 이전부터 쿠바 원하던 미국 입장에선 오지게 좋은 기회였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전쟁이라는 것은 이길 경우 그 이긴 지역에서만 이득이 생기는 건 결코 아닙니다. 패전국으로부터 여러모로 싸그리 작작 개이득들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게 생기게 되죠. 만약 저렇게 전 세계의 식민지 정말 많이도 해먹고 있던 스페인을 미국이 전쟁에서 이기게 된다면 미국은 쿠바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던 스페인의 식민지들로부터 여러 개이득을 가져올 수 있게 될 각이었습니다. 그랬으니 어떻게든 미국은 쿠바 독립운동에 엮여야만 했었습니다. 일부러라도 스페인과 전쟁을 일으켜야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자마자 당시 미국의 신문사들은 신문 팔아먹으려고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쿠바에 대한 기사를 어마무시하게 자극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스페인의 식민지인 쿠바에서 스페인 사람들이 쿠바 원주민들을 고문하거나 약탈하고 심지어 강간까지 한다면서 날짜에 장소의 인물까지 모두 다 뻥카로 사실상 소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당시 실제로 쿠바 독립운동을 하던 쿠바 사람이 스페인군에 잡혀 감옥에서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쿠바 사람이 미국 시민권에 있던 이주 국적자였는데, 그런데 뉴스에서는 마치 미국인이 사망한 것처럼 보도되면서 스페인이 쿠바에 있는 우리 미국인들을 오지게 괴롭힌다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타이밍 너무나 시보지게도 당시 쿠바의 한 항구에 정박해 있던 미국 전함이 하필 이 타이밍에 레알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현재까지 당시 미국 전함이 왜 가뿐 터졌는지는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진 않은데, 당연히 미국 전함 터졌다는 소식 들리자마자 미국에서는 스페인이 일부러 우리 미국의 전함을 터쳤다면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국민 여론까지 등에 업은 미국, 이제 쿠바에 있는 미국인들이 위험에 처했다면서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쿠바에 대놓고 전함 몰고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쿠바 독립운동과 동시에 미국 스페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미국은 오지게 많은 전함들을 이용해서 쿠바뿐만 아니라 스페인이 먹고 있던 푸에르토리코, 저 태평양 너머에 있던 괌과 필리핀까지 조지기 시작합니다. 스페인과의 전쟁을 명분으로 이번 기회에
앞서 설명드린 해군력을 위한 섬들 싸그리 작작 얻어내려고 작정을 했던 거죠. 1898년부터 전세계 해군력 5위, 1900년 되면서 해군력 3위가 될 예정이셨던 미국과 이미 1800년대 초반부터 나폴레옹 때문에 나라 개작살나기 시작했던 스페인의 전쟁. 결과는 4달 만에 끝이 납니다. 전쟁 4달 만에 스페인은 미국과 교섭을 시작했고, 푸에르토리코와 괌, 그리고 저 큰 필리핀 지역까지 개헐값에 미국의 영토로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쿠바는 애초에 독립운동이 터졌던 곳이었으니 미국이 대놓고 먹으면 머리 아파질 일 오지게 많아질 각이라서 스페인으로부터 쿠바는 독립하게 되고, 미국은 쿠바를 경제적으로 쥐락펴락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스페인과의 전쟁 이후 미국의 해군 작전 반경은 그 이전 미국 본토만 있을 때보다 저렇게 어마무시하게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당시 전세계 최초로 태평양과 대서양까지 누빌 수 있게 된 미국. 저 넓은 바다를 누빌 수 있게 된 나라는 당시 대영 제국과 미국 둘뿐이었습니다. 현대에도 전투기가 아무리 많아도 항공모함이나 해군기지들이 곳곳에 없을 경우 공군의 작전 반경이 어마무시하게 제한적입니다. 예컨대 한국 공군에서 운영 중인 F-35A의 경우 미사일 탑재를 안 했을 경우에나 항속거리 2200km, 미사일 탑재했을 경우에는 항속거리 1239km입니다. 1239km의 항속거리가 감이 안 오실 수 있을 테니 말씀드리면, 한국 포항에서 일본 오사카를 쳐다보자마자 바로 돌아와야 되는 거리이며, 인천에서 중국 칭다오를 쳐다보자마자 바로 돌아와야 되는 거리입니다. 오사카와 칭다오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 쳐다보자마자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한국 공군에서 운영 중인 공중무기기는 4기가 있으니 실제 전시에 한반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한국의 공군력만으로 많은 전투기를 한 번에 임무에 투입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전함과 전투기가 수천 수만 대가 있어도 중간중간 기름 채울 휴게소들이 없을 경우, 달리 말하면 바다를 지배할 수 없을 경우 아무리 군사력이 높아도 큰 제한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 미국은 어떻게든 중국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빠져나올 수 없게 막으려는 것이고, 반대로 중국은 어떻게든 자신들이 싸돌아다닐 수 있는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어마무시한 군사강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던 미국. 그런데 이후 1914년 유럽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됩니다.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싫어요를 눌러주십시오.